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같이 하는 거. 풍문으로 들었소. 외부자들 방송 시간 바뀌었단 그 말을. 네, 갑작스러운 방송 시간 변경에 많이 놀라셨죠? 예.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게 시간을 잘 못 찾으시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이제부터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30분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한 주를 함께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이사한 외부자들의 집들이 첫 손님으로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초선 호랑이에서 셀럽 호랑이로 거듭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아니 우리 강훈식 의원님처럼 이렇게 이런 막 조어까지 해가면서 그런 게스트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아껴주시는 만큼 무럭무럭 잘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모션할 때도 이렇게 어흥할 때 그때 느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죠? 이제 봄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곧 이제 털갈이를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군자 표변이라고 완전히 새로운 계기가 될 거예요. 저도 털갈이 우리 당도 좋은 털갈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4.3 보궐선거로 정치권이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이게 뭐 단 2석이 걸린 미니 선거이긴 했지만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곳이 두 곳이죠. 작고하신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한국당의 이군현 전 의원의 지역구 이 두 곳 다 경남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의 민심의 향배를 갖다 가늠할 수 있는 선거가 이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선거였지만 상당히 의미가 이제 컸죠. 그런데 뭐 예상대로 그 창원 성산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당선됐고요, 정의당에. 그다음에 통영 고성에서는 이제 정점식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예.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결과보다 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 통영 고성을 놓고 보면 나름 뭐 양문석 후보가 뭐 선전했어요. 사실 40% 가까이 얻었으면 과거에 뭐 무투표 당선까지 나왔던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 지방선거에서 그 지자체장을 다 석권했던 그 민주당이 민주당이 했었죠. 예. 그런 것에 비춰볼 때 상당히 큰 저류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6대4 정도의 결과였잖아요. 저 창원 성사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여영국 후보가 아주 신승을 했지만 막판의 역전이었죠. 거의 뭐 예. 정말 아슬아슬했잖아요. 만세! 만세! 창원 경제를 살린다, 미션을 살린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에 당초 예상은 그래도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상당히 낙승을 할 거로 기대가 됐었는데 역시 청와대 대변인의 뭐 부동산 투기 논란이라든가 당뇨 후보자 2명 낙마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렇게 보면 내년 선거를 낙승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국면일 것이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레드 카드는 아닌데 뭐 레드 카드는 물론 아니에요. 뭐 근데 제가 이제 창원 성산에 한번 갔었습니다. 저희 후보 지원을 하러 한번 갔었는데 그 후보 단일화가 가기 전에는 후보 단일화가 됐으니까 뭐 낙승을 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바닥 민심이.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바닥 민심은 원전 사업을 하는 두산중공업이 창원에 있고 가동률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져서 그 경제 타격이 무지막지 크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황교안 대표께서 실수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판에 500표 정도의 이제 그 변수가 그걸로 이제 저는 설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모든 정당이 이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패배를 했다고 좀 보는 입장인 게 정의당 같은 경우인데 사실은 그 노회찬 의원도 그때 이겼을 때 10.8%인가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강기훈 후보를. 네. 그랬는데 그때도 노회찬이 나가서도 10%밖에 못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압승한다는 거 사실 무리한 기대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뭐냐 상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강기훈 혼자 싸웠지만 이번에 누구냐 황교안이라고 싸운 거예요. 사실은. 네. 여영국 때 황교안이 싸웠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른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지난번 선거는 바로 뭐냐면 야당으로서 여당 심판이었는데 이번엔 사실은 누구랑 단일화를 민주당 후보랑 단일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사실상 여당 취급을 받았던 그런 선거였고, 그러니까 지형상도 상당히 불리했는데 기대했던 건 저는 한 5%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더 잘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창원 성산을 오픈하기 개봉하기 시작하니까 특히 조간신문을 쓰는 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기긴 이긴다. 근데 우리 판단은 한 2% 정도 안쪽인 것 같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맞아서 다행이긴 한데 권영길 노회찬을 내던 동네에서 여영국이라고 그 동네 도의원 후보를 낸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강기훈 후보는 국회의원을 지냈고 황교안 후보가 붙어 다닐 정도로 거기에 숙식을 하면서 원룸까지 선거운동을, 잡아서 네, 하셨다고. 원룸을 잡아서 부인까지 내려가서 같이 사는 거고 말씀대로 두산중공업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라는 부분 한국당도 좀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심의 엄중함을 알았지라고 말하면 저희는 맞다고 네.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전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저는 왜 민주당에게 옐로우 카드냐 하면 한 번 더 저 옐로우 카드 나오면 그땐 퇴장당하는 네. 그 네. 가능성을 엿봤다는 건 뭐냐면 PK 전반적으로 지금 요 앞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방선거 때는 그야말로 민심의 태풍이 불어가지고 부울경을 거의 광역단체장까지 싹쓸이했죠. 그런데 내년 총선은 이건 뭐 내기를 해도 좋은데 저는 30%대 초반으로 대통령 지지율 갖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PK에서 과연 지난번 같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지금 그 위기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고 긴장하고. 겸허한 말씀하시는 건 예, 좋은데 예. 내부적으로 걱정이 참 많으시겠다. 자. 하나만 딱 더 보탤게요. 저는 레드 카드를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여야의 양강 구도가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이번에 그 싹을 보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로 모색, 새로운 변신의 어떤 특단의 그 결단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존립 근거가 흔들렸다는 점에서 저는 듣기 섭섭하겠지만 레드 카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뭐 정확한 판단입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그 자유한국당도 좀 문제인 게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기가 거기 출마했어야 되거든요. 창원 성산 말씀하시는 그렇죠. 자기가 거죠? 당대표라고 하면 원내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겁이 나서 이제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다음에 가게 선거 운동을 했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제 표의 확장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사실은 여영국이다라는 거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던 신이라고 붙어가지고 패배한 거거든요. 뭐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안 나가서 실패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런데 명색이 대권 주자한된 사람이 자기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 나가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무모한 그 모험주의지 그거는 절대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황교안 대표 갑자기 또 커버해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 황교안 대표 나갔으면 여영국 후보 당선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건 뭐 고마워야죠. 아니 당연히 고맙죠. 왜 욕을 하세요? 그 결과를 우리가 예단해서 그건 근데 지역 유권자에 대한
심하게요. 뭐 모욕이다 이거예요. 뭐 아무나 와서 깃발 꽂으면 되는데 이 양반은 창원 성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무리한 얘기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가 황교안 대표 체제로 바뀐 이후에 치른 첫 번째 선거였다는 점이 바로 이제 관전 포인트 하나인데 뭐 어떤 득실이 있을까요?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은 최근에 어디 나온 조사에서 보면 1위 나왔던데요. 20%대로. 20%. 그게 다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이제 보수에서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사실은 본인으로 인해서 많은 악재가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축구장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또다시 세모 결론을 내는 모습이라든지 저는 사실 그 장면 보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요. 제가 어떤 축구 전문 해설가랑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축구장에 들어온 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축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자기는 모욕을 느꼈다는 거예요. 충분히 경남FC에서 설명했거든요. 우리 충분히 막았고 충분히 말했다. 근데 본인이 못 들었다. 그게 못 들었었던 모습일까 아니면 권위적인 모습일까 이런 거고요. 또 그 해설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작년까지 한국 축구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근데 올해 한국 축구가 좋답니다. 좋죠. 관심도 많고. 한 번도 이전에 축구에 관심을 A매치는 거의 만 한 번도 원이잖아요. 이전에 축구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축구에 관심도 없으면서 축구장에 온 사람들을 축구하는 선수들을 무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선거운동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의 문제인 거죠. 감성의 문제인데 예, 아니, 그거는- 가서 축구를 즐기러 온 사람들 앞에서 가가 이랬을 때 흥분하지 말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좋아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네. 그 정도의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감각도 질문 하나 없는 할게 거죠. 질문을. 우리 네. 네. 저희도 이제 그 선거 현장을 다녀보면 사실은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선거법이 거의 이연령 비연령의 누더기 선거법이라서 공안 검사하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모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요 앞에도 보면 뭐 3월 16일인가 또 그 5당 대표는 또 가서 했는데 거기는 무료기 때문에 괜찮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에 절반은 또 돈 내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대응은 잘못했어요. 제가 보기엔 바로 그때 현장에서 말하자면 사과를 했으면 끝났어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정치적으로 막 뭐 책임을 묻고 하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것 근데 같다. 이 부분은요. 소동 대응은 잘못됐다. 이 부분은 선거법 논란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선거법 가벼운 위반 경고 문제가 받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공안검사인데 선거법도 몰랐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그건 공격 프레임이야.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그럼. 저는 봐요. 이게 이제 그 축구협회 내부 룰의 문제죠. 축구협회. 예?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인들은요. 동네 그 축구대회 무슨 운동대회 하면 맨 거기 가서 인사하는 게 그 일이지 뭐. 일이에요. 조기 축구예요. 네. 예. 무슨 구청장배 또 서울시장배 뭐 하면 다 거기 가서 이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축구인들을 무시해서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냐면은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경남 FC에서 축구의 규칙을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말했죠. 그걸 무시했다는 게 문제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정치권이 절대로 침범할 수 있는 시민사회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시민사회가 정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고유한 영역이 깨졌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게 문제고 마지막에 뭐냐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책임이 아니라 선관위 책임이다라고 돌렸다는 거예요. 난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대응이죠. 그러면 선관위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한테 100번 양보해서 물어봤는데 선거법이 애매하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물어보는 게 검사입니다. 공안검사예요. 그런 걸 답변해주는 위치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렇게 쉽게 볼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500표 왜 졌을까요? 실제로도 그 마지막 동에서 몰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몰표가 있는 동이 바로 운동장에 축구장. 있는 동이랍니다. 예. 그 운동장 앞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그래 우리가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라고 하면 되는 들을 것이지. 거예요. 아니, 선거법이 어려워 이런 문제는 본질이랑 아니, 좀 다른 그건 그 사람들이 문제인 얘기한 게 것 아니고 나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네, 네. 그렇더라. 그래서 그 약간의 실수도 개입이 됐겠다. 그러나 초동 대응은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은 돈 물어주면 되겠다. 그게 좋겠다. 이렇게. 그리고 뭐 황교안 대표의 흔쾌하게. 축구장 그 유세 논란과 더불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또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 관련 발언이었죠.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진보 쪽 유권자들이 좀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원래 이제 그런 말하고 좀 잘 안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보고 나는 굉장히 급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세훈 전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 노회찬 전 의원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원외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누가 만든? 그게 오세훈법이에요, 오세훈법. 아 맞다. 맞습니다. 예. 아니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원외 정치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기도 지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도 이제 원외 정치인이 돼 보니까 자기가 만든 법이 얼마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을 제공해서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한 건데 거기다 대놓고 원인 제공자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저는 인간적인 도의로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 절대로 저는 그래서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제가 그냥 조금만 분석적으로 말해보면 전략기획위원장에 계시니까. 이제 분석적으로만 말해보면 선거를 한국당 입장에서 아까 경남FC의 논란과 이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고 노회찬 의원을 모욕한 것은 민중당의 약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잔한 마음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저는 투표시켰다고 보고요. 오세훈 전 시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한국당이 지금 자리 잡힌 그러니까 강한 발언이 그렇죠. 스타가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풍토가 황교안, 나경원 의원을 지나면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폐해입니다. 원래 오세훈 전 시장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분이라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번에 한국당의 선거에서 보면 당심은 황교안 의원이었어도 민심은 오세훈 의원이었다는 게 남아 있었는데 이 민심에 찬물을 꼈는 저는 역행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좋은 정치의 커리어 또는 이미지에선 나쁜 사례를 남기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확장성의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제가 판단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투표율 낮은 뭐 보궐선거 같은 데서는 오케이 그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선거에서 과연 그런 전략으로 얼마나 자기들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지 거기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뭐 하나 걸려 있냐면은 5.18 망언했던 사람들에 대한 징계 문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있죠. 그럼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 시금석이라고 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예. 그거 망언 징계 안 하면은 탈당하신다 그랬잖아요, 이수성님. 저요? 네. 해야지. 탈당하신다고 방송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친박당,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간 부분. 제 징계 안 하면 나부터 탈당할게. 아니 근데 유성님 잠깐 까먹고 있었어. 하도 우리나라 빨리 바뀌니까. 제 예언대로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그래. 지켜보라. 지들려보라고. 이제 하는 건가요? 그 한편으로는 민심의 엄중함을 다 같이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다. 그거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전쟁에서 이기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 망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좋은 약도 되고 보완도 됐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황교안 그 대표로서는 상당히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그거는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워낙 재보궐선거 시작 전부터 이현주 의원이 뭐 온갖 막말을 쏟아내면서 10% 득표율 못 얻으면 그만두셔야 된다 막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일 참 민망한 것은 바른미래당이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고요. 이제 손학규 대표가 한 달 넘게 거기 내려가 계셨어요. 최고위원회 할 때 잠깐 올라오셨다가 또 내려가시고 저렇게 올인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워낙 본인의 의지가 강하셨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뭘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리지를 못했는데 손학규 대표의 비판적인 그런 분들조차도 다 내려가서 일단은 다 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려도 유분수죠. 그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어처구니 없게도 어쨌든 그게 더 지금 힘을 발휘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조기전대를 해야 되느냐 또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고요. 아마 손 대표의 리더십에는 뭐 굉장히 큰 타격이 발생한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소수 정당이고 그냥 여기서부터 뛰었기 때문에 이런 데 별로 타격을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물이 좋다 하더라도 양강 구도로 딱 잡으면 거기서 명함 하나 내밀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양강 구도에 뭐랄까 휘말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우리만의 정치적인 입장을 갖다 걸고 싸우고 낙선될 거 뻔히 아는 선거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내 비용 들여가지고. 우리는 이걸 미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만 해도 원래 아주 좋은 데 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아니 당대표가 거기 내려가겠다는데 본인도 알죠. 그럼요. 잘 아시죠. 그다음에 그 선거에 패배하면 자기한테 위기가 온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그것 때문에 안 내려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뒤통수에 대고 10%뭐 이렇게 사기가 그럼 자기가 하면 10% 올릴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식의 비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참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는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가고 싶은가 보죠. 근데 저는 이런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밝힐 때는 내가 왜 정치적 신념을 바꿨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적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이 딱딱딱딱 계속 공격하고 이젠 저까지 간단 말이죠. 이제는 거의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축까지 갔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발언의 질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과연 정치적 언어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질 낮은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퇴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탈당 안 하겠다. 특히 아니, 그 탈당이 아니라 예. 유권자들이 그냥 정치계에서 없애야 돼 이런 것들. 이런 분들은 제명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어쨌든 말로 하는 거고 말에 공격을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품격과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자당의 대표이잖아요. 그리고 자당의 대표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고령의 정치의 선배인데 이런 식의 표현 벽창호다, 찌질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본인이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더 의문스럽고 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밀어내고, 그러니까 논쟁과 토론, 뭐 저는 싸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표현의 수준 그리고 사회적인 공공의 선을 실천하겠다는 기본의 자세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들은 피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짝이 착 잘 맞는 것 같아요. 황교안, 뭐 나경원, 오세훈, 거기에 이원주까지 하면 환상의 조합이죠. 정말. 이분이 사실 가야 될 때가 어디냐면 김무성 전 의원의 부산 영도? 그 영도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마 김무성 의원이 주려고 할까? 이제 관심법까지 동갑되는 거야. 됐어. 김치국 마시든 말든 우리 저 나주세요. 실컷 이거 떨어지니까 그만합시다. 네. 품격 떨어져. 토크의 퀄리티를 위해. 계속되는 장학선 사건 수사와 함께 여성 피해자 보호 문제도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여성 대상 범죄다. 2차 가해를 멈춰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여성단체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실제로 보도되거나 아니면 검찰의 수사 방향 실제로 이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뇌물죄로 간다라든지 뭐 등등등등 경찰의 비리라든지 뭐 검찰의 비리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이 부분들은 사실 가려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 논의할 때도 진희 그렇죠. 교수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서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이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여성 대상 범죄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점을 갖다 다시 상기시켰고요. 수백 명이 모이기도 하고 또 1천여 개의 여성 단체가 있는데 다 모여서 공동으로 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좀 공감하거든요,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될 필요 이런 게 좀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이게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 정주영 동영상 나왔다라고 하면 어디서 볼 수 있나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그걸 찾아서 보는 행위가 정준영 씨가 저지른 범죄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오히려 뭐랄까 막 더 보고 싶어하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은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정색을 하면서 너 막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너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맞장구 치는 이런 이상한 남성연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좀 문제고요. 네.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준영 씨의
범죄도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2의 정준영은 어디에나 있으나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이제 그걸 되게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준영 검색하면 걸그룹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또 누군지 찾아보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동영상을 배포하는 사람들이 최초에는 5년 정도의 징역을 받고요. 그게 중복이 산되면 7년 정도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이걸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되새겨봐야 되고 사실 이제 뭐 이런 어떤 성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이제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또 범죄라는 인식이 아니라 이렇게 농담 혹은 이제 그렇죠. 그들만의 문화로 인식하게 만드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이제 같거든요. 나쁜 페미니스트인가 그 여성 단체에서 구호를 참 잘 냈어요. 네. 뭐라고 냈냐면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문제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찔러주는 구호였던 것 같아요. 그 캠페인이 딱 시작되고 그거를 또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그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래요? 예, 하태경 의원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또 벌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당에 했었는데 가서 저를 대신해서 칭찬해 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그때 봤어요. 상당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언론이 그 부분을 보고 자제를 하고 사실 언론에서 먼저 조심해서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성폭력이나 성범죄 관련 기사를 쓰거나 그 보도를 할 때 가이드라인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보나 단독 경쟁 때문에 사실 그거 다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언론이라기보다도 일종의 그 정보를 파는 그 상품이 돼버렸잖아요, 뉴스라는 게. 이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본인들도 알 겁니다. 아는데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추수조선 기사를 낸다라든지 이러는 건데 일단은 그 기준을 한번 보죠. 기준이 있는데 피해자의 그 신원 노출이 되지 않게 할 것. 그런데 오히려 그걸 노출시켰거든요. 원래는 또 가해 행위를 또 자극적으로 묘사하면 안 됩니다. 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런 인식. 예를 들어서 뭐 만취해서 참변이라든지 나홀로 거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게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어서 그랬다든지.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해자를 갖다가 두둔해 줄 수 있는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윤지호 씨가 인터뷰하러 용기 있게 나와줬는데 윤지호 씨한테 가해자의 이름, 그 정치인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 윤지호 씨가 당신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때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거두어드리질 않고 뭐 이 안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뭐 이 사건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시청률이나 아니면 뭐 특종 이런 욕심을 채울까라는 수단으로 바라본다. 뭐 방송 같으면 시청률에 목을 매는 최근의 풍토 또 신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도 보면은 그 주류 언론조차도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준영 씨 보도하면서 어느 언론에서 뭐 걸그룹이 관련돼 있다는 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걸 갖고 클릭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이 언론 자체 내에도 이런 이 눈에 안 보이는 마초 문화라고 할까? 내재해 있었던 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눈에 거예요. 안 보이나요? 보이기도 하죠. 아니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예를 하나 들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2006년에 제가 신문사에 논설위원 할 때 그 유명한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모 의원님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 있었죠. 술집 여기자한테. 여주인인 줄 알았다. 그렇죠.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논설실에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왜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 누이 동생이나 부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슈를 제기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최현희 의원 사퇴하라. 신문사에서 그렇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요새 얘기하는 성인지 감수성이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저희 기본적 태도는 저는 뭐 이미 떠났지만 우리 언론계도 전체적으로 한번 각성하고 반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야 한다. 저도 역시 이제 언론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아마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조건 기사의 제목은 섹시하게 뽑아라라는 말을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을 섹시하게 뽑아라라는 말 속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도의 형태들을 보면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을 선호하죠. 저는 제 아내가 이제 20년 차 기자인데 그 이전에는 정말 심각했다 그래요. 심각했죠. 근데 지금도 존재는 한답니다. 네. 존재는 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게 씁쓸한데 사실 이참에 아예 그런 계기로 언론이 바라보는 그런 거를 찾는 습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언론 자체의 문화를 바꾸는 게 먼저 선행돼야 그런 걸 찾는 습관들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불거지면서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비뚤어져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과거의 조사도 문제고요. 최근에 재조사했는데 재조사도 사실 또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조사 당시에 보면 성폭행이나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신뢰관계 동석제도라고 신뢰관계 사람이 같이 앉아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예. 불안하고 또 본인이 증언하는 게 무섭고 예. 이제 그리고 상대가 또 워낙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동생과 동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아예 안 된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압수당하고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죄를 짓는 것 같은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 중에 그 당시 포즈를 취해봐라. 포즈를 똑같이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명의 피해자들이 같은 진술을 했는데 김학의의 부인에 그냥 그럼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됐습니다. 그게 그러면 과거만의 일이냐? 최근에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거기서도 피해자들한테 왜 성폭행 직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이제 질책하듯이 그러니까 피해자다움을 요구를 또 뭐 이게 검찰 수사 방식이 뭐 이러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뭐가 어떠냐라는 식으로 또 반응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 계속 반복돼 문제고요. 갑질 중에 을에 대한 가장 악질적인 행태를 저희가 하는데 그걸 조사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악질적이기 때문에 제2차의 피해들이 자꾸만 양상되고 있는 2차 피해가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피해를 당해서 한 번,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또 지금 다시 언론에 나오면서 또다시 피해. 네. 끊임없이 피해의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기 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지호 씨가 밝힌 내용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분에 따르면은 뭐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라는 걸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오면 누르게 돼 있는 모양이죠. 근데 눌렀는데 10시간 동안 경찰과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지호 씨가 이제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고를 작성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막 잇따르니까 경찰 측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좀 사과를 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건 초기에 경찰이 뭐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 키가 170cm 넘으니까 뭐 알듯 모르듯 하니까 너 당신 뭐 안심하라는 얘기였죠. 뭐 170 넘으니까. 납치의 위험이 납치 없으니까 위험이 안심해도 없으니까 된다.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수차례 신변 위협을 느껴서 신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비로 사설 경호원을 그동안은 뒀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네, 불안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동작 경찰서가 보호를 하고 있었다라고 경찰이 밝혔어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윤지호 씨가 어디 있는지는 밝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그 본인 입장에서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고요. 이거부터도 너무 매뉴얼이 없고 초보적인 거죠. 맞아요. 허술하고. 예. 뭐 숙소로 옮겼다고는 하나 네. 그러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다 엉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바뀌어서 뭐 여성 경찰 5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킨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사안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경찰이 느슨하게 한다는 건 정말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그분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몇 가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하나는 본인이 이렇게 무슨 검사를 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인 낙관적인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자살하지 않으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는 거다. 사고사나 자살로 그런 인정되지 거, 않게 안 해달라 이런 거고 TV에 나와서 마카롱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970년에 만들어진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40년 이상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일자리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성형수술도 해준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증인뿐만 아니라 증인의 가족까지 과거를 다 지워줍니다. 신분증도 새로 주고. 신분증은 뭐 물론이고요. 학교 기록, 병원 기록, 그다음에 신용카드 기록 모두 다 지워서 아예 새로운 신분을 보정해 준다. 이사 비용까지 대준다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의 증인은 8,600명 정도고요. 가족들은 9,000명이 좀 넘는 수준까지 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는 거죠. 증인 보호 시스템이 아예 없는 아예 건가요? 없는 아예 거죠. 그냥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제도적으로 좀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 범죄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쓰는 돈이 연간 $10,000,00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0,000.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뭐 객관적인 제3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증인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가해자, 범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 보복 범죄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255건, 2015년도에 346건, 2016년도에도 300건이 넘고 이렇게 쭉 증가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증인 보호 프로그램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근데 사실 그 부실했던 경찰 대응 이건 뭐 버닝썬 사건에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부실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가해자를 싸고 돈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버닝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른바 버닝썬에서 물뽕 피해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여성이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버닝썬은 결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완전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더 나가가지고는 이제 성폭행 긴급 신고도 있었는데 경찰이 왔다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그 업사하고 경찰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산업적이고 조직적인 성폭행에 경찰이 공범으로 같이 가담한 예. 사실 상당히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2014년이었죠. 김학의 사건 재수사 당시에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박찬종 변호사도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추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들레이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박찬종 변호사님, 외부자들 박혜진입니다. 그 피해자를 처음 만나셨던 시기로 조금 돌아가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이 사건 피해자의 변호를 맡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1차 수사라고 하는 것이 2013년 11월 2일에 종결이 돼가 검찰이 불기소청을 했지요. 직후에 피해자 이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네. 탄원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어요. 그 아버지 되는 이가 제 측근하고 잘 알게 돼가지고 다시 고소를 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고소 대리인이 됐던 겁니다. 그 박찬종 변호사님께서 그 사건을 이제 맡으신 건가요? 그 법적으로? 지금은 피해자를 검찰이 소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하는 그 단계에 예. 필요하다면 그 본인이 또 도와달라고 원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그때 봐서 제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예, 가장 걱정인 게 아무래도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고통을 겪어왔을 피해자 상황인데요.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최근에 직접 만나셨죠? 지난주에 만났었는데 지금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손이 간헐적으로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해서 건강이 아주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재조사와 함께 지금 매일 언론에서도 대대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피해자한테는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는 않던가요? 그런 점보다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 억울한 걸 풀어주기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 속에서 지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수사를 할 때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때 보시기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대충 처리하는 식의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고소 대리를 맡았던 피해자 이 씨의 경우에는 수사에서 검찰이 진지하지 못했다. 제가 요청했던 것은 대질 신문을 요청했거든. 그리고 현장 검증. 원주 별장에서만 성폭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의 윤중춘 씨가 전세를 얻은 오피스텔 현장 검증 거기에서의 대질 신문 요청했는데 이거 전부 거부당했고 피의자 신문을 안 했어요. 피의자 신문을 안 했다고요? 예, 이 불기소 이유를 보면 1차 조사 때 피의자 신문 김학의 윤정천에 대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름한 것 같아. 2차 수사에는 1차 수사 때와 다르게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랬는데도 피의자 신문까지도 안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실 수사가 명백하다. 제가 궁금한 게요.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다르면 대질신문 요청하면은 보통은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검찰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무슨 논리가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걸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안 하겠다? 그냥 안 해버리는데 어떻게 예. 연락하겠다 가서 기다리라 이래놓고 어느 날 불기소 결정문이 날라와 버렸으니까 뭘 할 말이 어디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실 텐데 국회의원 강훈식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 스스로 잘못해요. 심하게 그러세요. 아니 셀럽포랭이가 너무 겸손한 것 같아. 전직 의원이 현직 의원을 못 알아보면 안 되고 대우를 해드려야지요. 아유, 예, 제가 얼굴 빨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저도 좀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검찰 선배인 김학의에 대한 부실 수사 내지는 축소 은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 공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네. 제 짐작으로 1차 수사는 본인이 현직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본인이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차 수사 때는 자기보다 상위 서열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그런 정도인데 거기 새삼스럽게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저 일 좀 잘 봐주십시오. 밑에 지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지 않겠느냐. 네. 이건 이제 검찰 내부 조직의 생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느낌이 없고 그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팀들은 이 양반이 이런 일만 안 당했으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예약된 대선배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지 않겠느냐. 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일관되게 특수강간 혐의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거라고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글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생겨나 있죠. 그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도록 만들고 동독한 관계를 유지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 이것도 성폭행으로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 씨 경우에는 지속적인 폭행, 협박, 흉기, 위협, 강제성의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는 말씀이시죠? 흉기로 협박했죠. 수시로 권총 갖고 협박하고 그런 거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재미없다라든지. 그러니까 한 여성을 말이죠. 완전히 심리적, 물리적,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포로한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했으니까. 아니 글루밍 성폭력도 강간죄로 인정되는 마당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닿는 폭력.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 구성 요건에 딱 맞도록 그게 딱 해당되지요. 이게 그 개념이. 검찰 당시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씨가 당시에 그 뒷모습이 촬영이 돼서 본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옷을 또 제출을 안 했다 그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로서는 이 씨의 피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피해자 이 씨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네. 계속 협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고 겁을 먹고 있었다 이거죠. 상당히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 예. 대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수 강간으로 다시 지금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본 팩트는 어디 도망가거나 멸실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동영상이 필요합니까? 동영상이 흠이하다. 그러면 그는 이제 보조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보조 증거가 불확실하면 다른 주 증거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따라서 그곳에서 있었던 동영상이 흠이하니까 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오래되고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성범죄 의혹 사건의 피해자 변호를 맡고 계신 이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건들의 정치권까지 나서서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 수사가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야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은 굳이 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듭 얘기하고 싶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번 적어도 버닝썬 사건에 관해서는 하나는 그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 사회 병리 현상에 가까운 이 문제점 또 하나는 그 비호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 권력 유착 의혹인데 그 윤총경이라는 분에 대해서 물론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이슈에서는 지금 증발해버렸어요, 솔직히. 그 사람이 청와대까지 갔고 경찰의 인사 담당관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뒤를 봐줬을까 하는 유착 의혹을 밝히려면 이 사람을 둘러싼 주변의 금융계좌, 그다음에 돈 거래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현금이 했더라도 현금으로 했을 테니까. 근데 지금 김학의 사건에 이제 와서 그때 조사를 안 한 금융계좌 추적하고 이제 뇌물 사건으로 이거를 다루겠다고 사실 그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초점을 흐리는 정치 공방이 되면 다 초점이 흐려집니다. 물타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부분도 정확히 조사해서 말하자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실 여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그건 적절했다고 보고. 자꾸 대통령이 나서고 뭐 저 여당이 나서서 이걸 공격하고 뭐 황교안 논란이 마치 사안의 지금 본질인 것처럼 그건 나중에 밝혀지겠죠. 외압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은 여기 관여하지 마라.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기네 얘기 나올 때는 수사 결과 나올 때 기다리라 그러고 맨 그 야당과 관계되는 거 할 때는 먼저 정치적 공세부터 하고 그거는 곤란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사건 자체가 재수사가 들어간 게 청와대 청원이 있었고 대통령이 응답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걸 안 했으면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이 안 해도 할 수 있었어요. 왜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대 그 말로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대한민국이 뭐든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나라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덮여버렸고.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안도 많아요. 저는 아니, 관점을 좀 바꿔서 권력에 의해서 법무장관이나 이 사안 저 사안에 나서기 좋아하는 조국 수석이 해도 충분한 거예요. 왜 대통령이 나서냐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게 이제 바뀐 세상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물론 문제라는 문제예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장관이 과거에 검찰이 조사했던 걸 부정해야 되는 어떤 위험성 그리고 또는 행안부 장관이 과거에 경찰이 했던 조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부담은 저는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쩌면 최종의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고 또 그런 부담들을 안아주는 효과도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왜 대통령이 말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말하는 시대가 왔다. 이 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싶습니다. 말해야 되죠. 오히려 그걸 갖다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꼬는 것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좀 보고요.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논란이 될 소지는 있는 거죠. 굳이 그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제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따로 뵙자고 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앞에서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그 야당 대표 아닙니까?
그분의 이름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건 좀 다른 맥락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시작은 이용조 의원의 질문에 그렇죠. 답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나경원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재수사 결정을 반발을 했거든요.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박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공수처를 밀어붙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덮고 하노이 회담 결렬 등의 이것은 일타 사피를 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황교안 대표가 거론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자기 대표의 그거보다는. 대표가 더 중요하죠. 본인한테. 본인한테는. 아니 뭐 그걸. 그러니까 저분한테 도대체 여성의 인권이다라는 것이 갖는 비중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대표님 아니보다도 못했던가? 이런 자괴감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박영선 의원은 저한테 왜 이용주 의원이 질문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전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김학의 성별장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밝히지 못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거든요. 나는 그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한테 이걸 충분히 이야기했다 따로 불러서. 그러니까 당시에 박영선 그 후보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은 이제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땐. 나경원 원내대표의 포지셔닝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작년 9월에 비동의 간음죄 법안 발의를 대표 발의하셨어요. 그게 yes means yes예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고 야당 대표가 그런 발의를 했을 때 저희 여당에서도 굉장히 반기는 기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그냥 피해자의 아픔을 정쟁의 도구로 다 한 번에 물타기가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진정 여성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나서줄 때 야당이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좀 성폭력 피해자 본인 판사 출신이고 이래서 그런 것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다 이렇게 덮어버린 듯한 그리고 그거를 원내대표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치의 공방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는 뭐 저도 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사안을 이 정치권의 논쟁으로 갖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진영 논리처럼 돼버려가지고 나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이제 정치권이 나서가지고 이거 갖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는 우리 서로 지양하자.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시각을 바꿔서 이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여성 원내대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건 국민들의 기대죠. 이게 남성 정치인, 여성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자체가 올바른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렇지. 이 사람이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은 저는 또 다른 그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일단은 여성 인권 침해 아주 심대한 사건이다. 두 번째 그다음에 또 고위 권력이 지금 개입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 반드시 재수사가 되고 철저한 재수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게 적절한 반응이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하지 말아라라고 나온다는 건 잘못된 거죠. 엄청 잘못된 거죠. 자, 지난 한 주 부동산 문제가 핫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그것도 경제면이 아닌 정치면이라는 점에서 좀 더 씁쓸한데요. 논란의 기폭제가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스스로 물러났지만 불법 투기 의혹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죠. 예,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작년이죠.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소재에 25억짜리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흑석 뉴타운 9구역이라 그래요. 이른바 노른자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30년 동안 전세 생활했다. 그래서 청와대 자리에 물러나면 갈 곳도 없어서 집을 사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80 넘어가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리고 흑석동에 친척이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 친척이 좋은 매물이라고 소개해줬다. 이건 사실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네. 투자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사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은 그 금융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금융비용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융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이걸 샀다라는 것은 거기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몰랐고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죠. 아내가 아니 그 말은 알아서 저는 하는데 했다. 그게 모르고 그 집안 사람이 모르고 칠 걸릴 수 일이 있는 아니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또 동작구 요 흑석동도 제 지역구죠. 그래서 가봤어요. 요 위치, 요 건물 위치는 원래 이제 잘 아는 곳이고 그쯤에서 한번 거기 밥 먹으러 가봤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흑석동 대변인인 것 같다. 그래서 흑석동에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침체되면서 매물이 조금 쌓이고 있었는데 그게 일거에 다 해소가 됐다. 김우겸 전 대변인 덕분에. 그러면서 그 중개업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이게 뭐 투기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거는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일하면서 자리를 이용해서 얻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여기에다가 이용했느냐 이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18년 7월에 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동작구가 투기 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바로 한 달 전에 산 거죠. 그러니까 그 직전에 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급등 때문에 모든 부동산 정책에 이제 규제를 이런저런 투기 잡겠다고. 내놓을 예. 때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도 많이 열렸겠죠.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들어가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었고, 그러니까 회의에 들어가서 이런 투기 지적 지정 이런 정보를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미리 이걸 구입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혹이 저는 첫 번째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 빚내서 집 사지 말아라. 그래서 대출을 엄청 강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부 정책에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요 두 가지가 그 의혹에 대한 포인트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송구스럽고요. 국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청와대 대변인한테 있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대변인이란 자리는 국민을 이해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로 물러났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대통령의 입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정권의 DNA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2000년에 조지 W 부시가 에리 플라이셔라는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미국의 얼굴이라 그랬다고. 그건 그 책에 나와요. 대변인이라는 우리 번역서에도. 그러니까 정권이 쉽게 얘기하면 투기와의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데 다 하지 말란 것만 골라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갭 투자, 투기 지역, 특혜 대출 받아서 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의아한 게 이건 간이 큰 건지 왜냐하면 거의 유리어항 비슷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모든 사람이 지켜본다고 국민이 지켜보고 그렇죠. 언동을 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새로 인선할 때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안팎의 공감이 좀 있는 후임을 잘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전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금감원에서 실태 파악에 지금 나서기로 한 거죠. 처음에 그 김우겸 전 대변인 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이 정도였어요. 집에서 되게 먼 지점에서 은행 지점에서 돈을 빌렸네.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은행 지점장이 고등학교 후배라네. 뭐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영업자 대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은행에서
이게 상가가 4개만 있을 때는 월 275만 원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10억이 아니라 이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리기 위해서 점포를 10개, 상가가 10개다. 이렇게 임대료를 525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에 대출 금액을 10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행 측 반박도 있죠. 건물 지하 1층하고 옥탑방, 창고, 사무실 뭐 이런 거를 미래 임대소득으로 보고 계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가 10개는 도저히 뽑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과정에 특혜 대출 또는 부정 대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에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자리는 물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서 본인의 입장이 있다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더 이상의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네. 제작진이 병든 호랑이 같은 목소리라고. 유구무원. 아니, 할 말이 별로 없어. 이건 진짜로. 너무 유구무원이야. 아니, 이게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저희 같은 공직자들은 다 투명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대통령한테 큰 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해요 지금. 아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우리도 너무 다 같이 그런 심정이야. 너무 야박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그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으면은 그냥 공직 내놓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동관 수석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투명한 유리 공간, 어항 속에 산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높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네. 참 뭐 이래저래 지금 문 정부가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던 7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청문회였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이게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의원님께서도 좀 쓴소리 좀 많이 하셨다고요.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입니다. 최근에 딸에게 증여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증여는 장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신 겁니까? 이제 뭐 늘 고민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후보자로서 좀 떳떳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굳이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갖고 있고 이 자리에서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한 건 아닌데 이제 여당이 하니까 더 도드라져 보였을 거라고 되게 용기 있게 보였어요. 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최종 후보자의 경우에 국토위의 최종 후보자의 경우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까지 하신 분이고 20년 된 집, 15년 된 집 뭐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세종시에 얻은 집 이런 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한 지점은 그 20년 된 분당의 집을 딸한테 증여하고 네. 증여한 다음에 본인이 거기다 돈을 내고 월세로 살고 있다. 이건 국민의 눈높이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세금을 내는데 좀 싸게 먹힐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근데 최종 후보자 개인의 자체는 사실은 뭐 이 정부에서도 인정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노조까지 이례적으로 이제 칭찬을 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되지 않음 그리고 그런 국민 정서를 전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그것 가지고도 최종 후보자 자체가 막 논란으로 확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 건이 또 미친 파장도 왜냐하면 형평성의 측면들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론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그 선생님이 해서 절대 안 되는 짓이 있잖아요. 시험지를 빼돌린다든지 성적을 조작한다든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도 꼼수 중요도 꼼수 중요고 본인이 그 전에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됐다. 그래서 이분은 혹시 장관할 생각이 없었던 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던데. 아니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른 그래요? 게 사실은 굳이 그 전에 정리하는 것도 우습죠. 사실은 그대로 와서
나 세 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장관이 되고 나서 팔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2채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 채 이상 갖지 말아라고 했었는데 바로 팔았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근데 공수가 문제였죠. 그 공수 중이요.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때쯤 그리고 본인이 후보자라고 된다고 알려진 그 지점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은 왜 그렇게 장관 청문회 앞두고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오히려 이해가 안 의심이 되는 있었던 거죠. 거죠. 예. 100번 양보해서 많은 지금 그 다주택자로 거론된 분들이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세종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전세를 들면 2년마다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놓고 여긴 기존에 있던 것들 뭐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시간 걸렸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15년 동안 저 잠실에 있는 아파트는 거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게다가 그게 전세 낀 그렇죠. 이른바 갭투자 그러니까 아무리 논란이 생각해도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에 어쨌건 걸림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것 그리고 나서 잘못된지 잘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해서 더 국민들 분노를 키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김우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계기가 바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부동산 문제 좀 따져보죠. 국회 부동산 부자 1위가 민주당의 박정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포구 상암동의 빌딩을 포함해서 352억 원 규모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비쌀 거예요. 이분이 강남 박정어학원 원장 출신이거든요. 아무래도 강남에서 이제 학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을 버신 것 같고요. 또 2위가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이고요. 3위가 297억을 가진 박덕흠 의원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송파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충북 옥천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경기도 가평에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또 건설사 대표 출신이라서 땅도 참 많아가지고 뭐 94개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와닿지가 않는 규모네요. 아니 이 돈 다 어떻게 쓰고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극과 극의 하위 순위를 굳이 짚어보자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액수를 이야기하는 건 반대입니다. 아, 오케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1,000만 원 규모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강훈식 의원인데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강훈식 의원인데 액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나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 좀 달라서 뭐 아직은 별 그런 의지가 없는 편이. 그러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잘못된 기사네요. 기사가. 보증금을 건물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사실 월급쟁이들로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액수이거든요. 이번에 그 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후보자를 막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국토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투자를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이분도 인천에 전셋집 두고 강남에 아파트 2채 갖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국토위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거 사실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도 우리가 정확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옳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국토위에 오지 못하시는 그렇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 했었어야 게 되는 맞죠.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다주택자 현황을 보니까 국회의원의 40.5%가 다주택자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중에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이주영, 이용주 요 두 분.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말고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2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다자라는 건 마늘 다자인데 2채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이 있는데 세종시에 발령이 나서 거기도 집을 마련했다. 그리고 또 뭐 저 지방에 어디 또 집을 한 채 사놨다. 저는 그런 거는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 3구. 그러니까 집값이 굉장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쪽에 이제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주된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국회의원 중에 71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 3구에는 지역구가 8개밖에 없어요. 8개.
그러면 지역구 내에 집을 가질 수 있는 국회의원은 강남 3구는 8명이어야 되는데 71명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남이 과도 대표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죠. 그죠? 우리 강남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 8명이면 되는 그 강남 지역의 주택 보유자가 왜 71명씩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해야 되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악의 개념으로 정치인들이 다 부동산을 가지면 안 된다거나 또 많이 가진 게 죄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아까 이제 우리 이해충돌 방지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에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중에 유난히 이민 온 사람을 잘못 쓴 경우에는 이 장관은 될 수 없다. 그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자기 자식을 사교육으로 막 이렇게 공부시켰던 분이 교육부 총리가 한다면 우린 반대하거나 또는 국토부 장관을 하려면 적어도 투기로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경험은 없다든지 아 그래야 이 사람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정도의 룰들은 좀 암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국회 내부의 그 윤리위원회 같은 그 경우에 그 운영을 진짜 엄격히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상임위에는 가면 안 된다든가 하는 자기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조정하고 충분히 그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혼란이랄까 분노랄까 하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애들 저 외고 보내고 유학 보내고 여기서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면서 뭐 자사가 없애자 그러고 특목고 없애자 그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위선의 정치 아까 얘기하신 더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부동산이 더 있다 그래서 뭐 비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제대로 된 경우를 따져서 이것이 이제 이해 충돌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강론적 사회로 실체적으로 움직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이해 충돌 방지법부터 입안하고 청문회 제도도 고치고 그다음에 국회도 지금 사실 윤리위원회는 심하게 얘기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진짜 윤리심사 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미국처럼 국회의장이 불러내가지고 저 1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벌도 주고 뭐 이런 게 자꾸 축적이 돼가야 되지 않을까. 뭐 맨날 똑같은 얘기 쳇바퀴처럼 정권 몇 번씩 바뀌어도 반복되는 이거는 차제 진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지만 이 기준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다음에 이제 정치할 사람들 맞습니다. 관료를 꿈꾸는 이런 그렇죠. 분들이 네. 평소에 관리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그 정부에서 이걸 갖다 너무 엄살 부리지 말고 그냥 아프게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셀럽 호랑이 이번 주부터 몇 시에 나가는지 아시죠? 네, 9시 반. 일요일 날 9시 반. 일요일 9시 반. 네. 잠시 병든 호랑이 목소리를 들려주시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얼마 전에 재보궐선거가 끝났는데 호랑이라는 민심의 등에 탄 여당의 마음입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초선 호랑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